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하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2025년 4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위 태권도 사범에 대하여 징역 30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는데요.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선고 즉시 위 선고형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이 너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로원TV에서는 이 사건의 전모와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항소의 이유, 그리고 감형의 가능성 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해자인 태권도 사범에 대해서 피고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 동안 방치하게 되면서 위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아이를 강제로 밀어넣은 매트는 높이 124cm, 전체 지름 63cm, 구멍 지름은 약 18에서 23cm에 불과한 타포린 재질의 방수 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20분 이상 방치된 아동은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졌고, 피고인이 인근 병원으로 아동을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지만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사건 발생 11일 만인 2024년 7월 23일경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상태에서 바둥거리면서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매트에 넣기 전에도 피해 아동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매달리게 하거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약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하는 등의 추가 학대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나아가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2024년 5월경부터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도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비난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는 동안 피해 아동을 위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는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부터 인멸하려 하였다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검찰이 CCTV 영상을 모두 복구함으로써 피고인의 학대 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사인을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피고인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아동학대 중상해보다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경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피해 아동을 포함한 아동 26명에 대한 총 120여 차례에 걸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범죄 사실 또한 추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2025년 4월 10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당시 만 3세에 불과해 반항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에게 학대를 반복했다는 점, 피해 아동을 매트에 집어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와 생명 안전을 경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도장에 아이를 보내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므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1심의 선고형에 불복하며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 또한 유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2심 재판부에 무기징역형 선고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심 역시 징역 30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무기징역형의 처함이 타당하다는 검찰의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1심 재판 과정에서의 변소 요지를 살펴보면 항소심에서의 변소 요지가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데,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아끼는 아이였다,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고, CCTV 삭제와 관련하여서도 무서워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일단적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으므로 아이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썼던 점을 볼 때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의 이유로 설치된 CCTV 삭제와 관련하여서도 증거인멸이라는 고의보다는 사건 발생 이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삭제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목적만으로 CCTV 삭제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개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1심 재판 당시 피해 아동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유족의 행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인과관계를 다투는 주장 역시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피고인의 변소 주장은 그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사망 당시의 경위가 모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배척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필적 고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바로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매트에 방치한 시간, 아이의 나이, 아이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인근 병원에서 피해 아동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그 시간에 피고인이 홀로 태권도장으로 돌아와 CCTV를 삭제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미필적 고의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CCTV 영상의 삭제와 관련하여서도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제3의 사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자초한 심신미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뇌사 상태도 우리 법에서는 사실상 사망의 상태로 간주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호흡기 제거는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배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담과 관련한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던 검찰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질지 여부인데, 통상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적 범죄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곧바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고, 특히 최근 발생하였던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던 선례를 생각하여 보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나이, 피고인의 반복된 학대 행위와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질을 지적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심의 선고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으로 보여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량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취지가 어느 때보다 정치하게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